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봉수유, 봉준호. 못하는 불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훌륭한 감독과 위대한 배우, 한국 영화 100년의 결실이 마침내 프랑스 칸에서 이뤄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최고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음악계의 BTS 한류 열풍에 이은 영화계의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연 배우 송강호로부터 훌륭한 감독이란 찬사를 받은 봉 감독은 오히려 위대한이란 수식어로 수상의 영예를 배우들에게 돌렸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작업해온 위대한 배우 송강호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봉 감독의 겸손과 유머는 오만과 편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라는 일종의 생활의 발견, 가르침이었습니다. 12살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대단히 소심한 영화광이 38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의 주변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상상력에 공감하고 그 공감의 지평을 함께 넓힌 배우와 제작진들의 협업. 세계 정상은 차치하고 국민 눈높이도 못 맞추는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봉준호.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좀 인사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네네. 뭔가 좀 아쉽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크로 중에서 어감을 한번 좀 맞추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 라임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소식은요 저희가 4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해의 문제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도 좀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외교부 차원이나 뭐 다른 부처 다 모여서 지금 머리를 모아서 지금 해법을 찾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이 보안상의 이유, 그러니까 백도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자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동맹국들을 향해서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해왔고 우리 정부에도 그런 요청을 이제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최근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G U+가 지금 5G 장비 화웨이 것으로 한 2만 개 이상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특히 화웨이가 이 5 장비 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예. 자, 이걸 이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철거까지 요구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또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얘기고요. 마치 뭐 세컨다리 보이콧 같은. 그런데 지금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보 교류 뭐 이 기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걸 또 우리가 쉽게 딱 외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이외에 지금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증권전산, 농협 쪽에서 이제 이쪽 장비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문제지만 화웨이가 국내 기업에서 구매하는 부품 규모도 또 엄청납니다. 연간 한 12조 정도 달하거든요. 예. 뭐 반도체도 뭐 적지 않게 수입을 해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자칫 중국 정부가 또 미국 정부에 대응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압박을 해온다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매체 쪽에서 은근히 지금 압박을 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구시보가 지난 24일 일면 머릿 기사에서 화웨이 설비 수입을 중단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네네. 만약에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손실은 눈더미처럼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복을 좀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환구시보라고 한다면 관영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산케이 신문과 같은 논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준비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파장을 주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한 외교관이 어제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이제 K모 참사관으로 지금 알려집니다. 뭐 대략 이런 정도면 사실은 누구다라고 좀 특정이 가능할 정도가 네네.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제 오후 3시 정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귀국을 했고 그동안 이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감찰을 이제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추가 조사를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할 것 같아 중징계가 지금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임, 파면, 정직 같은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사법 처리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이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또 강효상 의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상급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이 외교상 기밀을 어찌됐건 탐지, 수집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형법 113조 1항 2항을 다 위반했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100만 하고 원까지 있습니다. 1000만 원 아닌가요? 1000만 원. 네네.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내용의 그 수준이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처벌의 정도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어금니 아빠로 알려져 있는 이영학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이 앞으로 의외로 많은 파장을 좀 몰고 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가 피해자 여중생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최근 판결을 했다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 조치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그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직무집행상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고 책임 비율을 30%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안인득 사건 경우도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류의 사건들이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관련한. 이게 또 앞으로 또 의외로 국가의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에 좀 사례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기밀 유출이냐 공익제보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을 두고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죠. 이번엔 기밀 사항을 퍼뜨린 거라 죄가 맞다. 아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한 일은 면책특권 대상이라서 죄가 아니다. 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혐의, 고발장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기자회견을 통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안입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과 외교상 기밀 수집 탐지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형법 조금 전에도 뉴스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3조의 1항, 2항을 다 위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제보, 강효상 의원 개인은 의정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 대통령 간의 대화에 대해서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알 권리라는 주장이 전에도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외교상 기밀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의 네네. 통화 내용을 민변에서 정보국에 청구한 사안이 있었는데 예. 이때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정상회담 내용 같은 것은 국익에 더 우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과의 관계는 늘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 정상 간의 그 대화의 경우는 국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법원을 비롯한 여러 근거 실제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관들의 판단이고요. 네네. 의정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강효상 의원이 정말 보호해야 될 국가 간의 기밀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정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정략적인 활동이다.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알 권리, 국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보면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그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공개했는데 이게 의정 활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여부가 문제가 됐었죠. 예, 예. 근데 면책 특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네네.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행위를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부수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의회에서의 발언 전후에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내용 정도까지는 부수된 행위로 봐서 면책특권을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의정 활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외에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발표한 내용을 그다음에 블로그인가 아마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게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강효상 의원의 경우 특히 그 기자회견 자체가 상임이나 본회의 전후에 본인이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에 관해서 보도자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 예. 독자적으로 별도로 보도자를 배포했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 자체는 고 노회찬 의원 사건을 봤을 때 명백하게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거고요.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자체도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외교국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어떠한 점들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강효상 의원이 어떤 경위에서 그것을 입수했는지가 발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또 기본적으로 조사가 될 내용이겠지만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나왔던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전에 오는 내용으로서는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자체는 확인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상급 비밀로 지정하고 있는 그와 간 정상의 대화인데 그것이 회람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도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왜 그렇게 회람이 됐는지도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람 관련해서 언급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외교관들이 이 같은 그 공직자들의 기강 회의와 연관된 데 연루되는 경우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최근에 외교부에서 국기를 잘못 개양했던 사건이 있었죠. 구겨진 태극기를 게재한 사건. 네네. 그리고 외국과 정상에서의 대화나 발표, 인사할 때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또 그걸 떠나서 또 외교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 비리 등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큰 중대한 기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강경화 장관이 철저하고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것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꼭 감시해서 보겠습니다. 그 해당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 그래서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그런 타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저 지금 당장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된 사례가 앞으로의 정상 간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단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 간의 대화에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큰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긴밀한 대화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우려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친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유사한 그 사례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이 돼야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발표된 내용이나 일시로 봐서는 네네. 우선 청와대에서 내용이 발표가 난 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정상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개된 다음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이번 사안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로우 데이터를 입수했느냐 아니니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사자도 청와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네. 평소에 그 시사 예능 방송에서 나왔던 본인의 식견,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의 표현이었지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그런 정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져가지고 네. 전청래 의원 전 의원의 발표가 해명이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강효상 의원직 제명, 출당 조치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한국당에서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서 더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효상 의원 거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고 네네. 거기서도 출당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여야 간의 원 재개에 대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협상하는 것과는 잠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하루도 빨리 한국당에서는 강효상 의원 거를 정리하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데 협상하는 데 있어서 적극 임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대치 문제가 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추경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치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효상 의원 거는 분리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급한 상황입니다. 네네. 경제도 사실 세계적인 경제 영향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위한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포항 지진이라든지 동해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말 국익만을 보고 국면을 보고 빨리 국회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송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어제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포털 사이트 네티즌 실검 1위 막 오르고 막 이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의 이런 소식들 관련된 것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전문 기자 모시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이런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한데요. 어제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다행히 무사히 구조돼서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의 이 같은 소식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우울한 소식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뭐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깐에서 전해온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식은 정말 참 대단하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연예 저 같은 기자로서. 경우에도 이제 그 깐느 영화제가 50주년일 때 네네. 직접 이제 가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현지에서 조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작품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그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네네.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뭐 8분간의 기립박수 뭐 이런 부분으로도 돼 있는데 항상 이제 그 깐느 영화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제 그랑프리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은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좀 여러 작품들이 경합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는 단계.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어떤 작품이 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봉준호 감독의 이번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받는다. 라는 게 있었고 또 네네. 그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이제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캐리어 부분들. 내공. 내공. 네. 그리고 차근차근 쌓아온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 영화 팬이나 아니면 해외의 영화 관계자들도 토를 달 수 없는 예. 그런 선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내공의 결과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젊은 엔터테이너들도 참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대체로 진짜 보면은 좀 우울한 소식들도 또 끊임없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구하라 씨가 SNS에 글을 남기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징후가 이미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하라 씨의 조금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 부분에 대해서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었었는데 네네. 25일 날 이제 안녕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의 극단적인 그 이야기를 썼어요, 이미. 예. 암시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제 그 SNS에서 글을 내렸는데 뭐 SNS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고는 있지만은 이런 또 면에서는 굉장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네네.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런 그 SNS 글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던 것이고 네네.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곧바로 그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이제 구하라 씨에 대해서 좀 구호 조치를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아무튼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간단하게 좀 추격해 주신다면요. 네, 그 지난해 9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인이었죠.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였던 최모 씨. 네네. 최모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최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가해자로서 이제 그 구하라 씨가 지목이 되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상처 부위 얼굴에 이제 뭐 신체 부위로 이렇게 그 내놓은 상처 부위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는데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 동영상 촬영과 유포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반전이 되게 되는 네네. 거죠. 결국 이제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협박 그다음에 강요 그다음에 또 동영상 촬영, 유포 이런 혐의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반려가 돼서 현재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그 얼굴에 상처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 이 부분을 인해서 조금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그 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무혐의와 비슷한 상황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곧 그 경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법원에 현재 출석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구하라 씨 측의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 구하라 씨가 그 법원에 출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번 이제 30일 날 오후 2시에 피해자로서 이제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 부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여행을 그 장시간 다녀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한테 조금 그 외모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 때문에 그 눈 부위에 수술을 네네. 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에 주로 지인과 함께 예. 여성 지인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30일 출석 부분이 아무래도 또 한 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또 옛 연인에 대한 그 소송에서 네네. 피해를 갖다 증언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네. 비단 이것이 한 그 연예인의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또 팬들을 또 구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이게 비단 꼭 구하라 씨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선례들이 막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번 이제 보도를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조금 그 YTN을 비롯해 가지고 조금 박수라고 하기에는 좀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자살 보도가 나올 때 이제 하단에 조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 이 상담 전화를 네네. 꼭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자살과 관련해서 던지는 그런 큰 파문들이 대단히 컸었고, 그 다음에 또, 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자살, 열풍이 불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쳤거든요. 대표적으로 최진실 씨, 그 다음에 그렇죠. 최진영 씨,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이제 조성민 씨,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특정 약물에 이 반응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이었죠. 저랑 이제 그 연인이었던 이 최모 씨와의 갈등 부분을 인해서 네네.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그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불법 약물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분명히 처방받은 약물로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네, 그렇죠. 되나요? 예, 그 약물을 조금 이제 과다 투약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구하라 씨가 네네. 제가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는 구하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시울이 좀 붉어졌었는데 제가 이런 행동을 이 약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약물을 먹는다. 처방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내몰린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그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번 경우처럼 매니지먼트사에서 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네. 이런 그 일들이 좀 했으면 하는데 좀 구하라 씨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는 사람들과만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교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 폭을 넓혀서 조금 지금 불리한 상황이건 아니면 또 법률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건 조금 자신감 있게 이 대면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네. 조언을 구했으면 하는 예. 바람이 듭니다. 저희들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그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걸 가급적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이런 특집을 통해 가지고선 외부 수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왕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들이 그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이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주변에 대한 상황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말이죠. 위안을 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 연예인들을 둘러싼 각종 루머라든가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연기력이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 비판이나 비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이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그런 그 댓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하라 씨의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과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안면과 관련된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그 댓글에서 논란이 있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 댓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금은 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 칭찬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면 상당히 더 날카로워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자신의 그 해외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신분이 안 드러난다는 측면을 알고서 조금 더 그 날을 세운 그런 댓글들이 그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뭐 법으로서도 안 되지만 우리 인성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에서도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그 두 가지의 양축 가운데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사생활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 뭐 공인이냐 아니면 유명인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공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명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인과의 헤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또 이제 일부 연예 매체들은 사건 사고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사실 헤어짐이나 뭐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 부분은 사건 사고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그 언론 부분들이 좀 그 부추기는 경향도 있고 갈등을 그 조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취재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그 연예 매체로서는 소중한 취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인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켜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침묵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장점이기는 한데 이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팬들과 팬과 연예인 사이에 뭐 연예 매체든 아니면 다른 매체들이 이 스펀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이런 공방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다음에 좀 순화시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팬과 연예인이 이제 SNS 상에서 직접적인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로서 아니면은 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팬들이 판단하고 연예인들도 역시 이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수그러든 상황에서 이제 전달을 받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직접적인 그 교류 형태 내지 공격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팬과 뭐 우호적인 팬도 있지만은 이제 그 비난하는 팬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런 면까지도 좀 많이 또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뭐 결국엔 뭐 교과서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해야 될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뭐 과거에 제가 겪은 그 증언을 들은 내용이지만 어떤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114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하, 예. 한데 이 114에 계신 분이 안내를 하시는 분이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주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신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연예인에 대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네.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조금 이제 이 친구가 좀 고민이 빠졌을 때 서로 좀 예. 전화도 해서 그 상담도 받고 함께 이제 네네. 그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언도 주고 또 이제 어깨도 도닥여주고 또 서로 이제 이 안티팬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조짐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또 뭐 정이 담긴 말로써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게 바로 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네네.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사안이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의 영화광 소년이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해마다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72회째를 맞이하는 이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1번 칸 영화제, 2번 베니스 영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